오늘의 이야기는 위선적 인물인 배비장을 통해 권력층을 풍자하는 배비장전입니다. 주인공인 배비장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천지간의 인생이란 남녀를 막론하고 사람의 씨는 같겠지만 그러나 사람마다 우열이 판이하여 남자의 현인, 군자와 우부, 천맹이 있고 여자의 정부, 연료와 음녀, 간이가 아주 없어지는 일이 없이 대를 이어오니 예나 이제나 헤아려 알 수 없는 것은 형형색색의 사람의 성질이라 할 것이다. 사람의 성질이란 것은 살고 있는 고장의 산천이 지니는 풍치와 경치를 많이 담게 되는 것이니 산 좋고 물 맑은 고장의 사람은 성질이 순우하고 공손하고 부지런하며 악한 기질이 별로 없고 산천이 험준한 지방에서는 그대로 사람의 성질이 어리석고 둔하며 간사하고 교활하게 나는 법이다. 호남 좌도 제주군 한라산은 옛적 탐나국 주산이여 남녘 땅의 제일 명산이다. 그 험준하고 아름다운 정기가 서려서 기생 애랑이 생겨났는지 모른다. 애랑이 비록 천기로 태어났을 망정 그 맵시와 지혜가 누구보다 빼어났고 간교한 꾀는 구미호가 환생을 한 것인지 호색하는 사나이가 걸려들면 상투 끝까지 빠져들어 허덕이게 하는 것이었다. 한양에 김경이라는 양반이 있었다. 문필과 재능이 비범하여 15세의 생원, 진사에 20전의 장원에 급제하여 제주목사를 제수받았다. 김경이 도임길에 오르고자 일호, 예, 공, 병, 형 등 6방을 선택할 때 서강사는 배선달을 장막 안으로 불러 예방의 소임을 맡기니 그를 높여 비장이라 하였다. 배비장은 팔도 강산 좋은 경치 안 본 데가 없으나 제주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라 아직 구경을 못하고 있던 터라 자연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좋아하는 모양을 보고 아내가 주의하였다. 제주라는 곳이 비록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긴 하나 색향이라 합니다. 그곳에 계시다가 만약 주색에 몸이 빠져 돌아오지 못하신다면 부모님께 불효되고 첩의 신세를 망칠 것입니다. 그러자 배비장은 펄쩍 뛰었다. 그건 염려 마오. 명심하고 절대로 계집은 가까이 하지 않겠소. 배비장은 전령패를 차고 김경을 따라 떠나게 되었다. 이때는 바로 꽃이 한창인 봄철이라 오약꽃, 복사꽃, 살구꽃이 만발하고 풀과 버들은 푸르고 맑은 물은 잔잔하며 사방의 풍광이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배비장이 이런 아름다운 경치에 취하여 사방을 두루 둘러보며 해남 땅에 다다르니 새로 도임되어 오는 목사를 맞이하려고 하인들이 등대에 있었다. 사또가 하인들의 인사를 받은 후에 사공을 불러 분부하였다. 이에서 배를 타면 제주까지 며칠이나 걸리는고? 사공이 공손히 여쭈었다. 일기가 청명하고 서풍이 살살 불어 꽁무니 바람에 양도치 갈라붙여 아디에서 핑핑 소리 나고 뱃머리에서 물결 갈라지는 소리가 8, 9월 열바가지 삶은 것같이 절벅절벅 소리 나면 하루에 천리길도 갈 수 있고 반쯤 가다 외풍 만나 표류하면 영국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만일 일이 틀리면 바닷물도 먹고 숭어와 입도 맞추게 됩니다. 사또가 분부하였다. 제주에 당일로 닿는다면 상을 많이 줄 테니 착실히 거행하라. 사공이 분부를 받고 순풍을 기다리는데 마침 날씨가 청명하여 서풍이 솔솔 불어왔다. 그러자 사공이 소리를 높여 아른다. 사또, 배에 오르시오. 사또 일행이 배에 오르자 도사공이 키를 들고 역군은 아디 틀며 돛을 달아 바람에 맞추어 배를 내어 망망대해로 나갔다. 그리고 배 위에서 술을 마시고 사람마다 봄술에 취하여 상하가 같이 즐기는 것이었다. 그런데 배가 이윽고 추자도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난데없이 태풍이 일어나고 사면이 침침해지더니 물결은 찰랑거리고 태산 같은 물구비가 덮치면서 우러렁 콸콸 뒹굴어 펄펄 배전을 때리고 바람에 배 위에 띨집도 조각조각 흩어지고 키는 꺾이고 용총줄 마룻대가 동강나고 고물이 번쩍 들리면 이물이 수그러지고 이물이 번쩍 들리면 고물이 수그러져서
덤벙 뒷둥조리질 치니 사또는 어리둥절하고 비장과 하인은 분주하게 서둘렀다. 사또가 그런 중에도 노하여 사공을 꾸짖었다. 이놈 양반은 물길에 익숙지 못해서 떨지만 물길에 익은 놈이 그렇게 떠느냐? 사공이 송구스럽게 말하였다. 어려서부터 허다한 바다를 다 다녔지만 이런 고생은 처음이요. 사해 용왕이 외삼촌이라도 살아나기는 아주 어렵겠소. 살아나려면 이 물을 다 마셔야겠으니 네 배로 이 물을 다 먹겠소. 모든 사람이 다 울고 비장들도 울었다. 그러나 사또의 명으로 고사를 지내고 나자 이윽고 달이 오르며 물결이 자니 배는 순조롭게 제주성에 다다르게 되었다. 환풍정에서 배를 내려 사면을 둘러보니 제주에서 제일 경치 좋은 망월루이다. 망월루를 살펴보니 어떤 청춘 남녀 한 쌍이 서로 잡고 이별이 안타까워 한숨 쉬고 눈물 짓는 것이었다. 이는 구간 사또가 신임하던 정비장과 수천기생 애랑의 애타는 이별 장면이었다. 정비장이 애랑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서울 태생 소년으로 제주 물색 좋단 말에 마음이 쏠려. 이곳에 와 아리따운 연분을 너와 맺고 세월을 보낼 적에 맵시 있는 너의 태도, 목청 맑은 내 노래에 고향 생각 잊었건만. 애달구나 이별이야. 푸른 강, 맑은 물에 원앙새가 짝을 잃은 격이로구나. 사람 없는 높은 산, 깊은 골에서 둘이 만나 희롱하다 이별하는 것이로구나. 이별이야, 이별이야, 애달구나, 이별이야. 애랑아, 부디 잘 있거라. 다음은 애랑의 거동이다. 없는 슬픔을 짜내어 고운 얼굴에 웃는 듯 찡그리는 듯 길게 한숨지며 하는 말이 여보, 들어보시오. 나으리가 이곳에 계시는 동안은 먹고 입고 살기에 걱정 없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누구에게 의탁하라고 하루아침에 떠나가십니까? 그대는 염려 마라. 네, 올라가더라도 한동안 먹고 쓰기에 넉넉할 만큼 벼섬을 풀어주고 갈 테니. 그리고는 정비장은 창고지기에게 분부하여 벼섬을 풀어 애랑에게 주도록 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그 밖에도 애랑에게 준 갖가지 재물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이에 애랑은 눈물을 이리저리 씻으면서 흐느끼는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주신 기물은 천금이라도 귀하지 않습니다. 100년을 맺은 기약이 한판의 부질없는 꿈이 되니 그것만이 애달플 뿐입니다. 나리가 소녀를 버리고 가시면 백발 부모 위로하고 아름답고 귀여운 처자 만나 그리고 그리던 정회를 풀 때 소녀 같은 보잘것없는 첩이야 다시 생각이나 하시겠습니까? 에고 슬퍼라. 정비장은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만다. 내 말을 들으니 정이 간절하구나. 내 몸이 지닌 누리개를 내 마음대로 다 달라고 해라. 그렇지 않아도 정비장을 모르는 송기 벗기듯 하려는 참인데 가지고 싶은 대로 주마고 하니 애랑 이녀는 불안당 같은 마음에 회나무 껍질 벗기듯 아주 홀랑 벗겨 버리려고 하였다. 여보, 나으리 들으시오. 갓두루마기 소녀에게 벗어주고 가시면 나으리님 가신 후에 그 갓두루마기 한 자락은 펴서 깔고 또 한 자락은 흠석 덮고 두 소매는 착착 접어 베개 삼아 베고 자면 나으리 품에 누운 듯 그 안이 다정하겠소. 정비장은 양피 갓두루마기를 헐헐 벗어 애랑에게 주었다. 이 옷을 깔고 덮고 베고 잘 때 부디 나를 잊지 마라. 애랑이 또 말한다. 나으리님 들으시오. 나으리 가신 후 겨울이 와서 추운 바람이 불 때 귀시려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으리 쓰신 돼지 껍질 휘양을 소녀에게 벗어주고 가시면 두 귀에 덥석 눌러 쓰고 땀을 흘릴 테니 그 안이 다정하겠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정비장은 휘양을 벗어 애랑에게 주었다. 손으로 겉을 만지며 입으로 털을 불며 쓰게 되면 엄동설한 추위라도 내 귀 시리지 않을 것이다. 이 휘양 쓸 때마다 부디 나를 잊지 마라. 애랑이 또 말한다. 여보, 나으리 들으시오. 나으리 차신 칼을 소녀에게 풀어주시오. 정비장은 그러나 칼을 만지며
이것만은 거절하였다. 그러자 애랑이 말하였다. 여보, 나으리 들으시오. 내가 임을 위하여 수절할 때 외간 남자가 달려들면 어쩌란 말이오? 소녀는 나으리가 주고 가신 칼을 빼어 키 큰 놈은 배를 찌르고 키 작은 놈은 멱을 찔러 물리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그 칼을 풀어주시오. 정비장은 껄껄 웃으며 기분이 좋아 칼을 풀어주었다. 수절 공방 범하는 놈. 내 수단껏 잘 찌르면 많이는 못 당해도 한 사람은 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애랑이 칼을 받아놓고 앉아 울면서 또 하는 말이. 여보, 나으리 들으시오. 나으리 입으신 숙주창에 소녀에게 벗어주고 가시오. 그러자 정비장이 말하였다. 여복을 달란다면 회의할 게 없겠지만 남복이야 내게 쓸 데가 없지 않느냐? 에그, 남의 슬픈 사정 그리도 모르신단 말이오? 나으리의 상하 의복 입고 밖에 나가 이리저리 거닐다 한없이 슬픈 정에 임 생각 절로 날 때 들어와 빈방에 홀로 앉아 이 옷 매만지면 이별 난구는 가고 없어도 일천시름 일만 근심 풀어질 것이니 그 안이 다정하겠소. 정비장이 크게 현혹되어 옷을 모두 활활 벗어주니 애랑은 그 옷을 받아놓고 또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으리 들어보시오. 나으리와의 이별 후에 때로 나으리 생각나면 그 답답하고 슬픈 마음을 어찌하겠습니까? 그 슬픔을 풀 길이 없을 겁니다. 무얼 가지고 슬픔을 풀면 좋겠습니까? 나으리 입고 계신 고이적삼을 소녀에게 벗어주시면 제 손으로 착착 접어두었다가 임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누웠을 때 나으리의 고이적삼을 나으리와 둘이 자는 듯이 담속 안고 옷가슴을 열어볼 것입니다. 그리하여 향기로운 임의 땀내 폴싹폴싹 코를 건드리면 그 냄새로 슬픔을 풀 것이니 그 안이 다정하겠소. 그까짓 고의적 삼쯤이 문제랴. 통가죽이라도 벗어줄 판이었다. 정비장은 고의적 삼마저 벗어 애랑에게 주고 정비장이 아니라 알비장이 되었다. 그러니 위천을 가릴 길이 없었다. 할 수 없이 그는 방자를 불렀다. 가는 새끼 두 발만 들여오너라. 그것으로 계짐을 만들어 가지고 제마 입에 쇠제갈 먹이듯이 사태 차고서 눈을 두리번거리는 것이었다. 어허, 극한이로구나. 바다의 섬속이라서 매우 차구나. 그러나 애랑이 또 청하였다. 나으리 들어보시오. 옷은 그만 벗어주고 나으리 상투를 좀 베어주신다면 소녀의 머리와 함께 닦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안이 다정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정비장은 말하였다. 정리는 비록 그렇다만 너는 나더러 바로 정터절 몽구리 아들이 되란 말이냐. 나으리, 여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나리가 아무리 다정하다 하나 소녀의 뜻만 못하니 애달국 그 어찌 원통치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거니와 창가에 마주 앉아 나를 보고 당시 웃으시던 앞니 하나 빼주시오. 애랑이 이러고 통곡을 하니 이런 애랑의 모양을 보고 정비장은 어이가 없어 묻는 것이었다. 이젠 부모의 유채까지 헐라고 하니 그건 어디다 쓰려고 그러느냐. 애랑이 대답하였다. 앞니 하나 빼어주시면 손수건에 싸고 싸서 배곡함에 넣어두고 눈에 아마만 임의 얼굴 보고 싶고 귀에 쟁쟁한 임의 목소리 듣고 싶은 생각이 날 때면 종종 꺼내어 보고 슬픔을 풀고 소녀 죽은 후에라도 관구석에 지니고 가면 한몸 합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이 다정하겠소. 정비장은 크게 현혹되어 공방에 창고지기를 부르는 것이었다. 장도리와 집게를 대령해라. 예, 대령했습니다. 너는 이를 얼마나 빼어보았느냐? 예, 많이는 못 빼어보았으나 서너 말은 빼어보았습니다. 이놈, 제주인은 죄다 망친 놈이로구나. 다른 이는 상하지 않게 앞니 한 개만 쑥 빼어라. 소인이 이 빼기에는 이골이 났으니 어련하겠습니까? 그러더니 작은 집게로 빼면 쑥 빠질 것을 커다란 집게로 잡고서는 좌로 치고 우로 치는 창과 칼격으로 차, 포 접은 장기 면상 차린 격으로 한없이 어르다가 느닷없이 코를 탁 치는 것이었다. 정비장은 호를 잔뜩 움켜쥐고 소리를 쳤다.
봉변이로군. 이놈 너더러. 이를 빼랬지 컷 빼라고 하더냐. 공방 창고지기가 대답하였다. 울려 쑥 빠지게 하느라고 코를 좀 쳤소. 정비장이 탄식하였다. 이 빼라고 한 게 내 잘못이다. 이러고 있을 즈음이다. 방자가 바삐 뛰어들어왔다. 사또, 등선하시니 어서 등선하십시오. 정비장은 할 수 없이 일어섰다. 노젓는 소리 한마디에 배 떠난다 재촉을 하니 이제 그만 떠날 수밖에 없구나. 애랑은 정비장의 손을 잡고 발을 구르며 탄식하였다. 나를 두고 어디로 가시오? 하루 천리 가는 저 배, 임은 나를 싣고 가시오. 살아서 다시 못 볼 임, 죽어서 환생하여 다시 볼까? 난구는 죽어하기 되고 첩은 죽어 구름 되어 첩첩한 인 구름 속 가는 곳마다 정답게 놀아볼까? 이에 정비장은 말하였다. 너는 죽어 높은 집에 거울 대고 나는 죽어 동방의 해가 되어 서로 얼굴을 비춰보자. 이렇게 이들이 작별할 때였다. 신관 사또의 앞장을 섰던 예방의 배비장이 이 거동을 잠깐 보고는 방자를 불러 물었다. 저 건너편 노상에서 청춘 남녀가 서로 잡고 못 떠나고 있으니 무슨 일이냐? 방자가 대답하였다. 기생 애랑이와 구관 사또를 모시고 있던 정비장이 작별하고 있습니다. 배비장은 그 말을 듣고 비방하였다. 허랑한 장부로구나. 부모 친척과 떨어져 천리 밖에 와서 아녀자에게 현혹하여 저러니 체면이 꼴이 아니다. 방자놈은 코웃음을 쳤다. 남의 말씀 쉽게 하지 마십시오. 나으리도 애랑의 은근한 태도와 아름다운 얼굴을 보시면 오목요자에 um을 묻어 게다가 살림을 차릴 것입니다. 배비장은 잔뜩 허세를 부리면서 방자를 꾸짖었다. 이놈 양반의 정치를 어찌 알고 경솔히 말을 하느냐? 그러나 방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면 황송하오나 소인과 내기를 합시다. 무슨 내기를 하자느냐? 나으리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저 기생에게 눈을 팔지 않으시면 소인의 많은 식구가 댁에 가서 드난 밥을 먹고 만일 저 기생에게 반하시면 타시고 다니는 말을 소인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배비장은 대답하였다. 그래라. 말값이 천금이 된다 할지라도 애게하고서 너를 속이겠느냐? 두 사람이 한참 이렇게 수작하고 있을 때 신관 사또와 구관 사또는 인수인계를 마치고 새 사또가 도임하였다. 그리고 사또의 도임 절차가 끝나고 모두가 정해진 처소로 돌아갔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동쪽에 달이 뜨면서 맑은 바람이 부니 태평한 기상이 완연하였다. 모든 비장이 기생들을 골라잡고 들어가니 방마다 노래소리와 비파소리가 화합하여 월야에 퍼지는 소리는 듣기 좋고 처량한 느낌을 자아내주는 것이었다. 이때 배비장은 심사가 울적하여 남들처럼 놀고 싶었다. 그러나 이미 정한 내기가 있다. 장부의 한마디 말은 천금의 무게가 있다 하였으니 어찌 마음을 바꾸어 먹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할 일 없이 혼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때 여러 비장 동료들이 배비장에게 권하여 전갈하였다. 방자야, 내 예방 나으리께 가서 미인의 고장인 이곳에 오셔서 수심에 쌓이시니 웬일입니까? 고향 생각 너무 마시고 미색을 골라 수청들게 하시고 정담을 나눔이 장부의 소일인 줄 압니다. 하고 여쭈어라. 방자놈은 분부를 듣고 예방 나으리께 전갈을 드렸다. 배비장은 방자에게 되돌려 전갈을 보냈다. 먼저 물어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처럼의 청을 거절함은 잘못 당돌한 일이나 저는 성질이 원래 옹졸하여 기약은 즐기지 않으니 이를 용서하시고 여러 동관께서나 재미있게 노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이나 있는 듯이 방자를 불렀다. 지금 내 기생 차지가 누구냐? 행수인 줄 압니다. 배비장이 분부하였다. 내 만일 이후로 기생년을 내 앞에 비쳤다가는 엄한 매를 맞으리라. 이 소리를 사또가 들으셨다. 그리고 1등 명기를 모두 불렀다. 너희 가운데 배비장을 흐뭇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중한상을 줄 것이니 그렇게 할 기생이 있느냐? 그 가운데서 애랑이 나섰다. 소녀가 사또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사또가 말하였다. 내 만약 배비장이 저리를 꺾을 수 있는 재주가 있다면 기생 중에 으뜸이 되리라. 애랑이 말을 받는다. 시방 좋은 봄철이니
내일 한라산에서 꽃놀이를 하십시오. 그러면 배비장을 흉계를 끄며 홀리겠습니다. 사또는 각방 비장과 의논하고 새벽녘에 발령하여 한라산으로 꽃놀이를 갔다. 산속으로 들어가니 온갖 꽃들이 다투듯 피어 있고 온갖 새들이 지저귀어 마치 아름다운 풍악을 갖춘 것 같았다. 사또와 여러 비장이 기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추능에 겨워 놀 때 배비장은 저 혼자 깨끗하고 고고한 체하며 소나무 아래 외면하고 앉아 남의 노는 것을 비양하며 글을 읊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숲속을 바라보니 한 미인이 어릴락 빛을락 100만 가지 교태를 다 부리면서 봄빛을 희롱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상하 의복을 헐헐 벗어 던지고 물에 풍덩 뛰어드는 게 아닌가. 그러더니 물장구를 치며 온갖 장난을 다 하며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배가슴 젖도 씻고 얘도 씻고 걔도 씻고 삿도 씻고 한창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었다. 배비장은 그 거동을 보자 어깨가 들먹거려지고 정신이 흐릿해졌다. 드디어 음남이 되어 눈을 흘끗 뜨고 도둑 나무하다가 쫓기듯이 숨을 헐떡거리며 그 여자의 근본이 알고 싶어졌다. 저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나 사람 여럿 녹였겠다. 그러나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으니 군침만 꿀꺽 삼키며 자탄할 뿐이었다. 드디어 하루 해가 저무니 사또는 관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재촉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비장들과 기생들 그리고 하인들도 일제히 길을 떠날 때였다. 배비장은 딴 마음을 먹고 꾀병으로 배를 앓는 체하였다. 벌써 혹했구나. 비장들은 그의 눈치를 채고 수군거리며 겉으로만 인사를 하였다. 예방께서는 침이나 한 대 맞으시오. 아니요, 천만에요. 병이 아니니 조금 진정하면 나을 것이요. 배비장이 대답하였다. 비장들은 웃음을 참고 방자를 불러 일렀다. 너의 나리 병화는 대단치 않다 하니 진정되거든 잘 모시고 오도록 해라. 그리고는 배비장에게 말하였다. 이대로 사또께 잘 말씀을 드릴 테니 마음 놓고 진정한 후에 오시오. 동관들께서 이처럼 염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또께 잘 여쭈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배야. 그러자 동관 한 사람이 쑥 앞으로 나섰다. 이 사람은 짓궂기가 짝이 없는 사람이었다. 배비장을 놀려줄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그건 너무 염려 마시오. 사또께서는 동관께서 이런 때없는 병이 있음을 짐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들으니 배앓이는 계집 손으로 문지르면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기생 한 년을 두고 갈 테니 잘 문질러 달라고 하시오. 아니요. 내 배는 다른 이의 배와 달라서 기생은 보기만 해도 배가 더 아프니 그런 말씀을 다시 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그 배는 이상도 하구려. 계집 말만 들어도 더 아프다 하니 우리가 한락양 사람으로 천리 밖에 와서 정의가 친형제 같은데 그처럼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서야 혼자 두고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 진정된 후에 우리 같이 가도록 하는 게 좋겠소이다. 동관께서는 내 성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병이 나면 혼자서 진정을 해야 낫지 형제가 아닐지라도 같이 있게 되면 낫기는커녕 더 아프니 사람을 살리려거든 어서 제발 먼저 가주오. 애고 배야 나 죽겠소. 정 그러시다면 혼자 두고라도 갈 수밖에 없소이다. 우리가 간 후에 무정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는 마시오. 동관들이 사또를 모시고 관으로 돌아갈 때 배비장은 그 여인을 보아야겠다는 욕심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예 방자야. 애고 배야. 예, 나는 여기에 오는 눈앞이 몽롱해서 지척을 분간 못하겠다. 애고 배야. 애고 배야. 소인도 나으리께서 애를 쓰시는 것을 보니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사또 가시는 걸 자세히 보아라. 저기 내려가십니다. 애고 배야. 또 보아라. 산 모퉁이를 지났습니다. 애고 배야. 또 보아라. 저기 아득히 가십니다. 난 배가 아프기를 그만두었다. 목욕을 하는 여자를 보려고 배비장은 골짜기 화초 사이의 좁은 길로 몸을 숨겨 가만가만 사뿐히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가느다란 소리로 방자를 불렀다. 방자가 그에 대답한다. 그러나 말공대는 점점 없어지고 말았다. 예, 어째서 부르오? 방자의 대답이었다.
너 저 거동을 좀 보아라. 배비장의 말이었다. 저기 무엇이 있어? 얘야, 요란하게 굴지 말아라. 조용히 구경하자꾸나. 100만 가지 교태를 다 부리며 놀고 있는 그 거동은 금도 같고 옥도 같았다. 배비장은 드디어 이렇게 말하였다. 금이냐, 옥이냐? 방자의 대답이었다. 저 물이 여수가 아니거늘 금이 어찌 놀고 있겠어? 그러면 옥이냐? 이곳이 형산이 아니거늘 어찌 옥이 있겠습니까? 금도 옥도 아니라면 꽃이냐, 매화란 말이냐? 눈 속이 아니거늘 어찌 매화가 피겠어? 그럼 해당화가 틀림없구나. 명사심리가 아니거늘 어찌 해당화가 되겠어? 그러면 국화란 말이냐? 국화도 아닙니다. 꽃이 아니면 기비란 말이냐? 온천물이 아니거늘 어찌 귀비가 목욕을 하겠습니까? 기비가 아니면 불여우냐? 에고, 나를 죽인다, 나를 죽여. 나으리, 뭘 보고 그렇게 미쳤습니까? 소인의 눈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놈아, 저기 저 건너 백포장 속에 목욕하는 저것을 못 본단 말이냐? 예. 소인은 나으리께서 무엇을 보고 그러시나 했지요. 저 건너 목욕을 하는 여인을 말씀하시나 보군요. 그렇지요. 뭐, 옳다. 너도 이젠 보았단 말이구나. 상놈의 눈이라 양반의 눈보다는 많이 무디구나. 예. 눈은 반상이 다르니까 소인의 눈이 나리의 눈보다는 무디어 저런 예에 어긋나는 것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도 반상이 달라 나으리 마음은 소인보다 컴컴하고 음탐하여 남녀유별의 체면도 모르고 규중 처녀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욕심내어 눈을 쏘아 구경을 한단 말씀이시구려. 요새 서울 양반들 양반 자세를 하고 계집이라면 체면도 없이 욕심을 낼 때 안 낼 때 분간을 하지 못하고 함부로 덤비다가 봉변도 많이 당합니다. 뭐라고? 이놈이? 유부녀가 약수에 목욕하는 것을 엿보는 타인 남자의 버릇없는 눈치를 채고 친척들이 일시에 냅다 치면 꼼짝없이 혼만 날 것이니 저 여자 볼 생각은 꿈에도 마시오. 무안을 당한 배비장이 하는 말이었다. 다시는 안 본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 정신이 헛갈려 아무리 안 보려고 해도 지남철에 날반을 달라붙듯 눈이 자꾸 그리로만 가니 어쩐단 말이냐. 방자가 배비장을 보고 있다가 소리쳤다. 저 눈, 안 본다. 배비장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눈은 여인에게로만 가는 것이었다. 배비장은 이윽고 꾀를 내어 방자를 불렀다. 저 경치가 참으로 좋구나. 서쪽을 살펴보아라. 저 물 같은 일몰의 경치가 아름답지 않으냐. 그리고 동쪽을 보아라. 약수 삼천리에 봄빛이 아득한데 한 쌍의 파란새가 날아든다. 남쪽을 또 보아라. 망망대해의 천리 파도의 대붕이 날다가 지쳐서 앉아있다. 방자는 짐짓 속는 체하고 배비장이 가리키는 대로 살펴본다. 배비장은 그동안 여인을 보기에 바쁜 것이었다. 배비장이 그 여인을 한참 바라볼 때 방자가 하는 말이었다. 저 눈은 이를 낼 눈이로군. 배비장은 깜짝 놀라서 두 손으로 눈을 가리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었다. 나 안 본다. 염려 마라. 이때 방자는 갑자기 기침을 한 번 하였다. 그러자 그 여인은 깜짝 놀라는 체하고 몸을 웅크리며 후다닥 물 밖으로 뛰어나와서 속옷을 안고 백포장 푸른 숲속으로 얼른 뛰어들어가는 것이었다. 그 모습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보름밤 밝은 달 같았다. 배비장은 그것을 보고 멍하니 정신을 잃고 앉았다가 스스로 탄식하며 꾸짖는 것이었다. 이놈, 내 기침 한 번이 낭패로다. 고얀 놈 같으니라고. 그러고 앉았다가 또 이윽고 배비장은 다시금 입을 여는 것이었다. 예, 방자야. 예, 네, 저 백포장 밖에 가서 문안을 한 번 드리고 그 여인께 전가를 해라. 방자는 말없이 배비장을 바라보았다. 문안을 드리되 이 산에 온 나그네가 꽃 보고 놀다가 여행의 피로로 몸이 노곤하고 기갈이 몹시 심하니 혹시나 음식이 있거든 기한을 면하게 해주시면 천만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여쭈어라. 방자놈이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런 전갈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부지초면에 어떻게 남의 여자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다가는 매 맞아 죽기에 꼭 맞겠습니다. 이에 배비장이 말하였다. 방자야, 만일 매를 맞게 된다면 매는 내가 맞을 것이니 너는 달아나 버리면 그만이 아니겠느냐. 방자가 대답하였다. 나으리의 정경을 보니
죽을 때 죽더라도 그렇게 할 도리밖에 더 없겠습니다. 그러고는 슬슬 그곳으로 걸어가서 헛절을 한번 꾸벅하고 나서 잠시 후에 이렇게 말하였다. 쉬. 애랑아, 배비장이 벌써 너에게 반했으니 무슨 음식이 있거든 좀 차려주려무나. 애랑은 방긋이 웃고서 온 정성을 다하여 산중기물로 음식상을 정갈하게 차렸다. 그리고 맑은 술까지 자라병에 가득 채워 내어주었다. 너의 나으리가 무례하지만 기가림 없이 심하다기에 이 음식을 보내니 그도 먹고 너도 먹고 빨리빨리 가거라. 방자가 애랑의 말을 전하고 음식을 올리니 배비장은 얼씨구나 하고 음식을 받아 앞에 놓고 칭찬하고 나서 물었다. 내 진작 이럴 줄 알았거니와 저감의 이빨 자국이 나 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방자놈이 대답하였다. 그 여인이 감 꼭지를 이로 물어댔습니다. 배비장은 껄껄 웃었다. 이 음식 너 다 먹어라. 나는 감이나 한 개 먹고 말겠다. 방자놈은 짓궂게 감을 집어들었다. 이빨 자국이 난 것이라 그 여인의 침이 묻어 더럽습니다. 소인이 먹겠습니다. 이놈!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이리 내놓아라. 배비장은 감을 빼앗아 껍질째 달게 먹은 다음 그 여인에게 방자를 시켜 전가를 보냈다. 이같이 좋은 음식을 보내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하고 또 무례한 말씀이나 하늘엔 양이 있고 땅엔 음이 있는데 이 음과 양이 서로 만나 밤은 인생에 누구에게나 있는 일인 바. 방탕한 화류객이 호련히 산에 올라왔다가 꽃을 찾는 벌나비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하니 이 마음을 헤아려 주소서 하고 여쭈어라. 방자는 배비장의 분부대로 그 여인에게로 가서 점가를 하였다. 그리고 돌아와서 배비장에게 말하였다. 그 여인이 답례는 듣지도 않고 큰 탈 날 것이니 빨리빨리 돌아가라고 합디다. 배비장은 쓸쓸하게 긴 탄식을 하면서 일어섰다. 할 수 없다. 이젠 내려가자. 침소로 돌아온 배비장은 그 여인을 잊지 못해 상사로 신음하는 것이었다. 한라산 맑은 전기를 제가 모두 타고 나서 그리도 곱게 생겼는가? 잊을 수가 없으니 하니로다. 에고 이 일을 어찌할꼬? 그러나 배비장은 잃고 굳은 결심을 하고야 말았다. 에라, 죽더라도 말이나 한 번 건네보고 죽으리라. 그리고 일어섰다. 얘야, 방자야, 예, 부르셨습니까? 어서 이리로 좀 오너라. 나는 죽을 병이 들었구나. 무슨 병이 드셨기에 그처럼 신음하십니까? 패독산이나 두어첩 드셔보십시오. 아니다. 패독산이나 먹고 나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 망령병이 드셨나 보구려. 망령병에는 무슨 약보다 당약이 제일이랍니다. 무슨 약이란 말이냐? 홍두깨를 삶은 것을 당약이라고 합니다. 젊은 양반 망령엔 당약이 제일입니다. 아니다. 내 병엔 따로 약이 있다. 하지만 그걸 얻기가 어렵구나. 그 무슨 약이기에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하늘에 있는 별도 따려면 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자야, 그 말만 들어도 속이 시원해지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살고 죽고는 방자 내 손에 달렸다. 네, 날 좀 살려다오. 아딴 나으리도 죽긴 누가 죽습니까? 말씀이나 하시구려. 오냐. 방자야, 어제 한라산 수포동 푸른 숲속에서 목욕하던 여인을 보지 않았느냐? 그 여인으로 하여 병을 얻었다. 이거 죽을 지경이로구나. 내가 그 여자를 좀 볼 수 있게 해주려무나.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 여자는 귀중에 있으니 만나볼 길이 없습니다. 배비장은 더 할 말을 잊어버렸다. 그러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입을 여는 것이었다. 얘야, 방자야. 그 여자가 음식 차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내게 전혀 마음이 없진 않았던가 보더라. 한번 말이나 해보라. 어디다 말을 한단 말씀입니까? 그 여인에게다. 나으리, 그건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 여인의 성깔이 악하고 절개가 굳으니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배비장은 방자를 잡고서 애걸하다시피 하였다. 얘야, 될지 안 될지 편지를 써줄 테니 전해보아라. 일만 잘 되면 구전으로 300냥을 주마. 방자야 어떠냐? 방자놈은 구전을 많이 준다는 소리에 군침을 흘렸다. 그러나 관문 속에서 구렁이가 된 놈이므로 돈냥이나 얻어볼 생각으로 은근히 잡아떼는 것이었다. 소인은 그 편지 가지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방자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천리박 이곳에 와서 통정하고 지내는 하인이 너밖에 더 있느냐? 내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가지 않는다면 누가 간단 말이냐? 그러니 방자야, 잘 생각을 하고 내 이 안타까운 마음을 풀었다오. 예, 방자야. 나으리, 소인이 나리와의 정의를 생각하면 물불을 사양치 않고 뛰어들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무슨 사정이냐? 어서 말해 보아라. 소인은 3살 때 아비가 죽어 늙은 어미 손에서 자라 10살 때부터 방자 노릇을 해왔는데 한 달에 관가에서 주는 것이라곤 돈 2냥뿐입니다. 그러니 뭔가 심부름을 하노라면 신발값이나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은 어떠냐 하면 각방 나으리님 내가 잡수시다 버리는 밥이나 얻어서 어미와 그날 연명해 가는 형편입니다. 방자는 말을 계속하였다. 소인의 사정이 이러니 일이 뜻같지 않아. 소인이 병신되어 나리도 모실 수 없고 늙은 어미는 먹일 수 없게 되면 소인의 신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위태로운 곳엔 갈 수 없습니다. 나리께서 살펴주십시오. 그런 일이라면 아무 염려 말아라. 만일 매를 맞을 경우라면 내 상처가 낫도록 해줄 것이며 내 어미는 내가 먹여 살리겠다. 그러니 아무 염려 말고 어서 이거나 갖다 주어라. 배비장은 얼굴에 미소를 띠고 괴문을 덜컥 열더니 돈 100냥은 내주는 것이었다. 이게 약소하지만 우선 내 어미에게 갖다 주어 양식이나 팔아 먹도록 해라. 방자는 그제서야 못 이기는 채 응낙을 하였다. 나으리께서 정 그러시다면 편지를 써주십시오.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내 수단에 달렸으니 부디 눈치 있게 잘 해라. 방자는 애랑에게 그 편지를 전하였다. 편지 내용은 한마디로 줄인다면 다음과 같다. 낭자를 한 번 본 후 상사의 괴로움으로 깊은 병이 들었는 바.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낭자의 손에 매었으니 모쪼록 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애랑이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방자는 애랑에게 말하였다. 답장을 하되 허투루 하지 말고 애가 타게 해라. 방자가 애랑의 답장을 받아주니 배비장은 애랑의 편지를 두 손으로 받아 대학 지도나 읽는 듯이 읽어 내려가다가 미친 소리 말고 마음을 바로잡고 물러가라. 한 대목에 이르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에고, 이 일을 어찌할꼬? 섬 속에 원통한 귀신 되었구나. 곁에서 방자가 채근하였다. 여보, 나으리, 실신 마시고 그 아래를 더 읽어보십시오. 연자가 있소그려. 배비장은 다시 보아가다가 옳지, 연자의 뜻을 알았다. 하고 무릎을 치면서 읽어 내려가는 것이었다. 그렇긴 하나 장부의 중한 몸으로 나로 인하여 병을 얻었다 하시니 어찌 가엾지 않겠습니까? 나는 귀중 여자의 몸으로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만나기 어려우니 다리 친 깊은 밤에 벽헌당을 찾아와서 몰래 안으로 들어오신다면 한 베개를 베고 자려니와 만약 실수한다면 그 몸이 위태합니다. 만약 오시려거든 집안이 번거롭고 달과 개가 많으니 북창 쪽으로 살살 가볍게 걸어오십시오. 비장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그렇게도 못 견디게 정신이 몽롱하고 온몸이 쑤시던 병도 감쪽같이 나았다. 기다리던 밤이 되자 배비장은 정장을 하고 서둘러 길을 나섰다. 그런데 방자가 이를 보고 참견하고 나서는 것이었다. 나으리, 소견 없소. 밤중에 유부녀 통간하시면서 비단옷을 입고 가다가는 될 일도 안 될 것입니다. 그 의관을 모두 벗으시오. 벗다니? 초라하지 않겠느냐? 초라하게 생각이 드시면 가지 마십시오. 얘야, 요란스럽게 굴지 마라. 네, 벗으마. 배비장은 방자의 말을 따라 의관을 헐헐 벗어버리고 덜덜 떠는 것이었다. 얘야, 알몸으로 어찌하란 말이냐?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한라산 매 사냥꾼으로 알겠습니다. 제주 복색으로 차림을 차리시오. 제주 복색은 어떤 것이냐? 개가죽 두루마기에 노번거지로 차리십시오. 얘야, 그건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초라하게 생각이 들거들랑 가지 마십시오. 아니다, 방자야. 내가 하라면 개가죽이 아니라 돼지가죽이라도 뒤집었으마. 배비장은 개가죽 두루마기에 노번거지로 차렸다. 얘야, 범이 보면 개로 알겠다. 총 한 자루만 꺼내어 들고 가자. 그러는 게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겁이 나고 무섭거든 차라리 가지 마오. 얘야,
내 정성이 그런 줄 몰랐구나. 내가 못 갈 것 같으면 내가 업고라도 가마. 어서 가자 방자야. 높은 담 구멍 찾아가서 방자가 먼저 기어 들어갔다. 쉬. 나리,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것이니 두 발을 한데 모아 묘리 있게 들이미시오. 배비장이 두 발을 모아 들이밀자 방자놈이 안에서 배비장의 두 발목을 모아 쥐고 힘껏 당기니 불은 배가 걸려서 들어가지도 뒤로 빠지지도 못하였다. 배비장은 두 눈을 흡뜨고 바드득 이를 갈았다. 얘야, 조금만 놓아다오. 방자가 갑자기 다리를 탁 놓자 배비장은 곤도박질하고는 다시 일어나 앉으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매사가 순리로 되지 않으니 낭패로구나. 산모의 해산법을 말하더라도 아이를 머리부터 낳아야 순산이라 한다. 그러니 상투를 먼저 들이밀마. 너는 이 상투를 잘 잡고 안으로 끌어들여라. 방자놈은 배비장의 상투를 노번거짓째 와락 잡아당겼다. 한동안의 실랑이 끝에 드디어 펑 하고 들어가자 불을 켠 방으로 들어가서 욕심대로 얼른 놀다가 날이 새기 전에 나오십시오. 하고 방자는 몸을 숨기고는 배비장의 거동을 엿보는 것이었다. 가만가만 자취 없이 들어가서 문 앞에 서서 손가락에 침을 발라 문구멍을 뚫고 한눈으로 안을 들여다본 배비장은 정신이 아찔하였다. 등불 밑에 앉은 여인의 태도, 천상의 선녀를 보는 듯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선녀가 피우는 담배 연기가 문구멍으로 풍겨왔다. 배비장은 담뱃내를 맞고 저도 모르게 재채기를 하였다. 그러자 여인은 놀랐는지 문을 활짝 열어젖히면서 소리쳤다. 도둑이야! 배비장은 겁에 질려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겨우 말하였다. 문안들이요. 범을 그리려다 강아지를 그린 그림이로군. 아마도 네 집 미친 개가 길을 잘못 들어왔나 보다. 여인은 배비장의 꼴을 보다가 이렇게 말하고는 나무 조각으로 배비장을 한 번 쳤다. 그러자 배비장이 말하였다. 나 개 아니요. 그러면 뭐냐? 배가요. 계집은 배비장의 꼴을 보고 웃고 내려와 손목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서 이 밤에 웬일이야? 들어가 정담을 나눈 뒤에 불을 막 끄고 나니 방자놈이 고함을 친다. 불 켜놓고 문 열어라. 여인이 깜짝 놀라는 체하고 몸을 떨며 당황해할 때 방자놈의 지어낸 언성이 다시 떨어졌다. 여기 놓고 고얀 년, 내 몸 하나 엄짝하면 문 앞에 신내 짝이 떠날 날이 없으니 어느 놈과 미쳐서 또 두런거리고 있느냐? 이 연놈을 한 주먹에 뼈를 부수어 박살내리라. 배비장은 혼비백산하여 허둥거렸으나 외문집이 되어 도망할 수도 없었다. 할 수 없이 알몸으로 이불을 쓰고 여자에게 물었다. 그게 본 남편이요. 성품이 어떻소? 성품이 매우 표독합니다. 미련하기로는 도착이요. 기우는 항우요. 술을 좋아하고 화가 나면 백주에도 칼을 뽑아 피보기를 예사로 합니다. 계집의 말을 들은 배비장은 애걸복걸하면서 여인에게 매달렸다. 낭자, 나를 제발 살려주게. 계집은 언제 장만해 두었던지 커다란 자루를 꺼내 가지고 와서는 아구리를 벌리면서 말하였다. 이리 들어가시오. 배비장은 이상하게 여기고 겁에 질려서 덜덜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거기엔 왜 들어가라는 거야? 들어가면 살 도리가 있으니 어서 들어가시오. 계집은 배비장을 자루에 담은 후에 자루끈을 모아 상투에 감아매고 등잔 뒤 방구석에 세워놓고 불을 켰다. 이때 방자놈이 문을 왈칵 열고 성큼 들어서며 사면을 둘러보았다. 저 방구석에 세워놓은 것은 무엇이냐? 그건 알아서 못하시겠어요? 계집의 대답이 간드러지다. 이냐, 내가 묻는데 대답을 할 것이지. 무슨 반문이냐? 이년, 주리방망이 맛을 보고 싶으냐? 맛을 보고 싶다면 보여주마. 계집의 음성이 더욱 간사해진다. 검은고에 새 줄을 달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방자놈은 수그러지는 체하고 수그러진 음성으로 검은 거라면 좀 타보자. 하고는 대꼬챙이로 배부른 등을 탁탁 쳤다. 그러니 배비장은 참을 길이 없었다. 그러나 꿈틀거릴 수는 없는 일이다.
배비장은 아픔을 꼭 참고 대꼬챙이로 때릴 때마다 자루 속에서 둥덩둥덩. 하고 소리를 냈다. 그놈의 검은고가 이상하다. 아래를 쳐도 위에서 소리가 나고 위를 쳐도 위에서 소리가 나니 말이다. 이 어떻게 된 놈의 검은고냐? 계집의 대답이었다. 이건 특수한 검은고라서 그렇답니다. 그러냐? 술 한 잔 날 권하고 줄을 골라라. 오늘 밤 놀아보자. 내 소피 보고 들어오마. 방자는 문 밖으로 나와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엿들었다. 자루 속에서 배비장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그자가 검은고를 내볼 것 같으니 다른 데로 나를 옮겨주어. 이곳으로 어서 들어가시오. 계집은 윗목에 놓인 피나무괴를 열고 말하였다. 괴 속으로 들어간 배비장은 몸을 옹송그리고 앉아서 생각하니 한심스러웠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자기가 믿고 데리고 있는 방자의 개교라는 것을 어찌 알 것인가. 계집이 괴문을 닫고 쇠를 덜커덕 채우니 이제는 함정에 든 범이여 독 안에 든 쥐였다. 배비장은 숨이 가빠져 왔다. 이때 나갔던 사내가 다시 들어오면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까 눈이 저절로 감겨 잠깐 꿈을 꾸니 백발 노인이 나를 불러 내 집에 검은고와 피나무괴가 있느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액신이 붙어서 장난을 함으로 패가 망신할 징조라 했다. 저 괴를 불태워 버려라. 어서 집 한 단을 가지고 가서 불을 놓아라. 배비장은 탄식하였다. 이젠 화정인가?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냐? 뛰쳐나가지도 못하고. 이때 계집이 악을 썼다. 조상적부터 전에 내려온 기물로 업기신이 들어있는 업계인데 그것을 불사르라니 안 될 말이오. 이년아, 나는 너하고 못 살겠다. 나는 업계를 가지고 나가겠다. 사내가 괴를 덜컥 어깨에 걸머지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계집이 붙들고 늘어졌다. 임자가 업계를 가져가고 나는 망하란 말이오. 이 괴는 못 놓겠어. 그렇다면 한 토막씩 나누어 갖자. 사내는 커다란 톱을 가지고 와서 괴짝 위에 올려놓고 말하였다. 자, 어서 톱을 마주 잡고 당기자. 배비장은 더 참지 못하고 겁결에 소리를 질렀다. 여보소, 미련도 아오. 하룻밤을 자도 만리성을 쌓는다 하지 않소? 그 계집에게 괴를 타 죽으려. 토막을 내면 못쓰게 되고 말지 않소? 그러자 사내는 톱을 내던지며 말하였다. 아뿔싸, 이놈의 업귀신이 도생하여 인사가 되었으니 불침으로 찌르자. 불에 단 송곳이 배비장의 왼편 눈으로 내려왔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괴 속의 배비장은 비장한 결심을 하고서 악이라도 한번 써보지 않을 수 없었다. 여보, 아무리 무식하기로서니 눈의 소중함을 모른단 말이오? 에그, 괴신이 저 상할 줄 미리 알고 애거라니 정상이 가였구나. 그 몸 상하지 않도록 괴를 저다가 물에다 던져버려라. 사내는 질방을 걸어 괴짝을 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쯤 가는데 어디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그게 뭐냐? 업계요. 그 괴를 내게 팔아라. 그러시오. 사내는 괴짝을 저다가 사또가 있는 동원 마당에 놓고 물에 던지는 듯이 말하며 괴 틈으로 물을 붓고 흔들었다. 괴속 귀신, 너는 들어라. 이 파도에 띄울 테니 천리길을 떠나거라. 배비장은 생각하였다. 어허, 걔가 벌써 물에 떴나 보구나. 이젠 죽었구나. 그런데 얼마 후에 들으니 어기어차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물론 사령들이 지어서 하는 배 젓는 소리였다. 배비장은 소리를 질렀다. 거기 가는 배는 어디로 가는 배란 말이오? 제주배요. 어렵지만 이 개를 실어다가 죽을 사람 살려주오. 괴 속에서 나는 그 소리가 이상하다. 우리 배 부정 탈라. 상하대로 떠밀자. 난 사람이니 부디 살려주오. 어디 사는 사람이냐? 제주사오. 제주라는 곳이 미색의 땅이라 분명 유부녀 통강 갔다가 그 지경이 되었구나. 예, 올소이다. 우리 배엔 부정이 탈까 못 올리겠고 괴문이나 열어줄 테니 헤엄을 쳐서 가거라. 그런데 이 물은 짠물이니 눈에 들어가면 눈이 멀 테니 눈을 감고 가라. 사공이 쇠를 덜커덕 열어놓자 배비장은 알몸으로 쑥 나와서 두 눈을 잔뜩 감고 이를 악물고 와라. 두 손을 짚으면서 허우적거렸다.
한참을 이 모양으로 헤엄쳐 가다가 병원 대돌에다가 대가리를 부딪히니 배비장은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나서 두 눈을 번쩍 떴다. 자세히 살펴보니 봉원의 사또가 앉고 전후 좌우의 관속들과 기생 노비들이 늘어서서 웃음을 참느라고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는 것이었다. 사또가 웃으면서 물었다. 자네 그 꼴이 웬일인고? 배비장은 어이가 없어 고개를 푹 수그렸다. 이 작품은 위선적 인물인 배비장을 통해 권력층을 풍자하는 조선 후기의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사사조의 율문체에 해학적인 상황이 설정되어 있고 양반들의 한문투의 언어와 평민들의 일상적인 언어를 이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판소리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소설입니다. 제주에 부임한 배비장이 기생 애랑에게 속아 망신을 당하는 과정을 재미있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지배계층의 허세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통해 신분 질서가 혼란해진 시대적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력층에 대한 풍자를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는 작자 미상의 소설 배비장전을 살펴보았습니다. 별별 이야기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